근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풀필먼트 센터 설립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국내 주요 이커머스 수준으로 풀필먼트 센터를 짓는 데는 시간과 돈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하고 쿠팡도 여기에 맞불을 놓듯 3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밝힌 상황입니다.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까요? 오늘은 2017년 영화 남한산성입니다. 아, 봄에 보기 딱 좋은 그 남한산성. 네. 아, 남한산성 놀러 가기 좋죠. 좋아서. 네. 그렇죠. 이 작품은 1636년 인조 14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을 담았는데요. 추운 겨울 청해 대군이 침입해오자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대피합니다. 청군에 완전히 포위된 가운데 일부 대신은 청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주전론을 펼치고 소수는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화론을 주장하며 대립합니다. 이미 우리가 결말을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국사교과서에서 몇 줄 텍스트로 배우고 넘어갔던 비극을 명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깁니다. 한겨울 스산한 남한산성의 분위기를 비장하게 연출한 건 김훈 소설가의 원작이 지닌 힘이기도 하고요. 장르 스펙트럼이 넓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황동혁 감독의 연출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도가니, 수상한 그녀, 오징어 게임을 연출하며 같은 감독의 필모그래피가 맞나 싶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습니다. 네, 밝게 시작을 했지만 참 메시지가 무거운 영화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는 동안도 사실 좀 힘들단 말이죠.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관객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출한 황동혁 감독도 비장미의 위트가 있는 아주 드문 캐릭터인데 네네. 이 영화를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남한산성에는 인상적인 캐릭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정명수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정명수라는 인물은 조선인 출신으로 청에서 통역을 맡았는데요. 조선이 대의 명분에 집착하다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한들 청의 편에 서서 침략을 돕는 건 우리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영화에서도 조선의 영의정이 물어보잖아요. 네네. 어떻게 조선인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네네네. 하지만 정명수에게도 입장이 있었어요. 네네. 그에게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 정명수는 노비 출신인 자신의 그 과거를 언급하면서 조선에서 전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감정도 없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가 떠오르는 상황을 연관지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떡해요? 알리와 손잡은 국내 납품업체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일각에선 이들을 향한 비판의 여론이 있었거든요. 한국 유통시장이 망가질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중국 이커머스와 손잡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그동안 유통사와 제조사 사이에서 존재해왔던 일종의 갑을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제조사들이 자국 유통사에 호감을 느낄 이유가 많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유통사가 제조사들의 파트너사로서 다소 박하게 느껴지는 대우를 해온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는 파트너사로서 더 나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조사로서는 입점하지 않을 동기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알리익스프레스가 무력을 앞세워 성공은 아니죠. 그리고 알리와 협력한 한국 제조사들의 결정이 남한산성 속 정명수의 결정처럼 국가를 저버리는 행위도 아닌데요. 다만 두 사건을 둘러싼 주변의 반응에 유사성이 있음에 주목하며 국내 유통업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또 영화에서는 청나라의 황제인 칸이 조선에 실제로 왔는지가 조정의 관심사로 꼽히는데요. 칸이 왔다는 건 청나라가 조선을 굴복시키는데 진심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의 진심인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요. 현황과 역사는 분리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영화 내용부터 차분하게 한번 볼까요? 예, 영화는 이조판서 최명길이 청나라의 장수 용골대와 만나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최명길은 인조 앞에서 청의 요구 조건을 보고하는데요. 용골대는 화친의 조건으로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를 볼모로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현세자 또한 조선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볼모로 다녀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데요. 예조판서 김상원을 비롯한 조정 대부분의 신하가 최명길의 목을 베어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화친의 논의는 더 전개되지 못합니다. 전쟁하기를 주장하는 주전론이 절대적 대세로 이어집니다. 대안은 없는 거예요. 지금 화력이 객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네네. 전쟁을 하자 이쪽의 명분은 뭐예요?
당시 명청 교체기로 동북아 패권이 청으로 기울고 있었음에도 조선 조정의 대부분 관료는 명을 아버지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청과 친선을 맺는 건 당시 4대 외교의 대상이었던 명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여겼는데요. 문제는 청의 대군은 이미 조선에 진격했고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대피한 상황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엄동설안의 남한산성 안의 군사들은 손발이 얼어가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말이 굶어 죽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성들 초가집 위에 놓인 볏짚을 내려 말에게 주고 그래도 그 말이 굶어 죽자 다시 군사들에게 고기로 내주는 등 절체절명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정말 그 비참한 상황이란 얘기인데 네네. 우리가 결말을 압니다.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이었고 영화는 그런데 관객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예, 영화는 400년 전 남한산성 항복판으로 관객을 데려갑니다. 스펙터클한 장면을 보여주거나 극적인 사건을 집어넣기보다는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인데요. 살을 애는 추위야 적군이 성 밖에서 한 걸음씩 조여오는 공포가 무엇이었는지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민중은 피폐해지고 왕과 신하 모두 지쳐가는 가운데 성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만 커지는 상황에 몰입하게 합니다. 이 배우들 연기가 압권인데 사실 압권입니다. 이게 실내에서 거의 대사로 주고받는 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몰입감을 높인다 이런 의견과 이거 지나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의견도 네. 있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일단 박해일 배우가 그 인조를 연기했는데요. 인조는 그 대부분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굉장히 비호감 캐릭터로 그려지는 인물입니다. 일례로 최근 올빼미에서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인조는 비열한 측면이 강조됐고요. 그것은 인조가 대의 명분에 집착하다가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삼전도의 굴욕을 겪는 등 조선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왕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서의 인조는 다른 영화 속 인조만큼 비호감 캐릭터로 묘사되지는 않는데요. 이 영화의 감독은 인조를 청의 침입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약한 인물로 그려내긴 하지만 그의 무능력함을 근거로 비난하는 인상은 적습니다. 외려 영화는 당시 조선의 식자층이 사로잡혀 있던 대의 명분과 명을 향한 사대주의가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그려내는 데 주력하는데요. 물론 인조 또한 명과의 군신관계에 집착하긴 했지만 영화는 소중화 사상이라는 건 인조 등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를 사로잡은 패러다임에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설사 인조가 실리를 따질 줄 아는 인물이었다고 한들 그 시대의 사고체계를 극복하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박해일 배우는 살인의 추억, 은교, 헤어질 결심 등에서 창백한 피부톤의 무기력한 캐릭터를 자주 그려온 연기자로서 조금 다른 결의 인조를 표현해냈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약간 멜로 감성이에요. 네네. 원래 재질은. 그렇죠. 국화꽃향기.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갈 줄이야. 그래요. 이병헌, 김윤석이라는 대배우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예, 이병헌 배우는 이조판서 최명기를 연기했습니다. 청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을 꿋꿋이 펼친 인물인데요. 반면 김윤석 배우는 청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조판서 김상원을 연기하면서 최명길과 대립합니다. 영화는 이처럼 주전론자와 주화론자의 대립을 그리지만 둘 중 어디가 더 옳다고 보여주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두 사람 다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극단으로 나뉘어 대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384만 명이라는 가히 적지 않은 관객을 동원했지만 손익분기점인 500만 명을 돌파하진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균형 감각이 초히트를 이루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 천만 영화 목록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느 쪽 캐릭터에 감정이입해야 할지 확실하게 선을 타주는 작품이 대부분이거든요. 대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기 위해선 남한산성처럼 저 사람의 옳은 측면과 이 사람의 옳은 측면을 균형감과 있게 그리는 것보다는 관객이 어느 편에 감정이입해야 할지 명확히 갈라주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게 소위 상업 영화가 가져가야 하는 여러 네네. 가지 뭐 딜레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이성으로 감성의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줘야 네네. 이쪽이야, 이쪽을 응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흥행이 잘 되는데 아마 감독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엄청 네. 세련되고 말테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요. 앞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로 꼽았던 게 청나라 역관 정명수잖아요. 네.
정명수는 군데군데 등장을 합니까? 예,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정명수는 최명길이 용골대 장군을 만나러 갈 때 등장합니다. 최명길 옆에 있던 영의정은 정명수에게 같은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청에 그토록 적극 협조하느냐며 비난하는데요. 이에 정명수는 자신이 노비 출신으로 조선에서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얘기합니다. 본인은 조선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청군이 나날이 남한산성 주위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과연 조선은 한 번이라도 역습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OTT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요. 정명수의 이야기가 어쩌면 민초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심정적으로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 불편하죠. 네. 근데 이게 논리적인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계 플랫폼들이 한국으로 속속 진출을 할 때 요걸 바라보는 시선도 약간 애증의 쌍곡선이에요. 네네. 싸서 반갑기는 한데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네네. 요게 정명수를 굳이 소환한 이유죠. 네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이커머스는 무력을 앞세운 청군도 아니고 그들과 협업하는 국내 제조사가 정명수처럼 국가를 등지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알리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벌어졌던 일련의 논란이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네.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차원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시죠. 예, 우선 알리익스프레스의 확장세를 먼저 보시면요. 이 회사가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지난해 10월 K베뉴라는 한국 상품 판매관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한국 판매자들에게 당분간 입점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무리 혜택이 좋다고 한들 알리익스프레스가 유통업계에 큰 위기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자가 입점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점 판매자 또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보면 국내 유통업체는 그동안 갑의 지위를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7,000개의 납품업체들 가운데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1,600개 업체 중 무려 7.5%가 판촉 비용 정가라는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4.9%포인트나 높아진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았다고 한 업체도 10.4%나 돼 전년보다 2.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쿠팡과 CJ의 갈등을 보면 이른바 햇반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걸 봐도 유통업체하고 납품업체 사이에 힘의 균형이 안 맞는구나. 이건 짐작이 되거든요. 네네. 쿠팡과 CJ제일제당은 2022년 11월 즉석식품 납품 단가 책정 과정에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라는 것이고 CJ제일제당은 쿠팡이 제시한 가격은 너무 낮아서 납품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인데요. 이후 갈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쿠팡에서는 햇반, 비비고 등 CJ제일제당 즉석식품을 신속 배송 시스템인 로켓 배송으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CJ제일제당은 3월 초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에 입점하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류시장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배송 물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이커머스가 국내에 진입하며 유통사와 제조사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인데요. 언제쯤 타협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이 영화로 다시 들어가 보면 네네. 맨 마지막에 조정에서는 칸이 실제로 조선에 왔느냐 예. 요 관심 있게 봤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결론이 뭐예요? 예, 최명길은 청나라 황제인 칸이 조선에 도착한 다음에 화친을 맺으려고 들면 너무 늦는다고 주장하지만은 조정의 대신들은 명과의 전쟁에 바쁜 칸이 조선에 왔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조 또한 칸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개 장수가 아닌 칸이 조선에 직접 왔다는 건 조선을 굴복시키는데 진심이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유통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풀필먼트 센터를 건립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땅 보고 창고 짓는지. 네네.
풀필먼트 센터는 물류센터의 일종인데요. 온라인 판매자가 제품을 저장하고 주문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쿠팡이 지금처럼 소비자의 일상으로 깊이 스며드는데도 6조 원을 들인 풀필먼트 센터 투자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알리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풀필먼트 센터를 한국에 짓는다는 건 마치 칸이 직접 오는 것처럼 시장 공략의 진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한국에 지금 땅 보러 다닌다는 얘기는 계속 있던데 네네. 창고 짓는다고 하던데요? 예, 뭐 아직은 뭐 국내에 풀필먼트 센터가 없기는 하지만은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쿠팡처럼 물건을 직매입해서 처리하는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알리가 하는 그 사업은 오픈마켓 관리자로서 중국 상품과 국내 직구족을 연결해주거나 국내 판매자가 자기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판로를 깔아줄 뿐인데요. 풀필먼트 센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진심은 아니다. 뭐 쿠팡처럼 커질 것이라 보는 건 시기상조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풀필먼트 센터 설립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국내 주요 이커머스 수준으로 풀필먼트 센터를 짓는 데는 시간과 돈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하고 쿠팡도 여기에 맞불을 놓듯 3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밝힌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의 부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 영화는 재밌습니까? 예, 남한산성은 비장미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비장미를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 나타내는 미의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영화는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한데도 어쩔 수 없이 국제정세에 끌려가는 조선의 운명을 담담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명길과 김상원이 삶과 인간 존엄의 관계를 놓고 토론하는 부분에서 두 사람의 치열한 고민이 느껴집니다. 교과서 속 연표의 한 줄로 기억하던 역사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영화 한 편 보고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